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40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곳에 따라 가을비가 오는 곳도 있고요.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날씨가 꽤 더워요. 하지만 날씨가 어떻든 여유로운 대체 공휴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사이판 예약이 동났다. 뚝 터진 보복 여행이다. 아직 우리나라 코로나19 이른바 위드 코로나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뭐 코로나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좀 더 보면요. 주요 관광지 자가격리 면제다. 해외여행 수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2년 가까이 억눌렸다는 겁니다. 사이판 관광 4,000명 완판이다. 유럽 5개 국가도 1,400명 정도. 이런 여행 상품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복 여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했던 50.29%. 굳이 이 큰 제목에 득표율 수치를 적은 이유가 있겠죠. 50%를 넘어야지 결선 투표가 없는 겁니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슬아슬했다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락연설을 통해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 발언을 했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부당하다. 그러면서 사실상 경선 불복을 했습니다. 불복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나온 내용들 보면 이건 불복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구글, 삼성 등 2023년부터 돈을 번 국가에 세금을 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사업장이 그 나라에 없더라도 매출의 기준이 넘으면 초과이익의 25%는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인은 다른 곳에 두고 주로 장사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 했는데 그 나라에서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이거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 국가, 주요 20개 국가들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실 경우 사망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와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등 4개국 공동연구팀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루에 3잔에서 4잔 정도 마시는 여성은 35%까지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연구 결과는요.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가? 그러니까 카페인이냐, 디카페인이냐, 아니면 뭐 설탕이나 우유를 섞느냐, 안 섞느냐 이런 것까지는 따지지 않고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것 하고 좀 단순하게 연구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깊숙한 뉴스 그리고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아침부터 준비를 좀 하셨어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안한 승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하다. 불안의 이유는 본선을 생각하면 그렇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찰이 찾았다. 얼마 전에 화천대유 관련해서 유동규 씨의 핸드폰
던졌는데 뭐 누가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경찰이 찾았답니다. 금방이요.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깐부 논쟁입니다. 깐부요. 굉장히 뭐 친한 지인, 친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국민의힘 대선 경쟁 과정 중에 깐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좀 나타났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1인당 한 점. 한 명품 얘기예요. 이거를 사려고요. 사람들이 뭐 새벽부터 줄 서는 거는 보통이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해서 그 상점에서는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요.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민주당 어제 대선 경선이 끝났거든요. 그 결과 나왔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큰 제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짚고 있습니다. 이재명 턱걸이로 본선 직행이다. 그런데 이게 본선 직행을 했다. 결선 투표 없다는 거죠. 그런데 턱걸이라는 거예요. 간신히 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낙연 사실상 경선 불복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앞부분, 본선 직행한 부분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이 있죠? 이재명 지사, 여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대장동 의혹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거를 뚫고 50.29% 득표를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개혁을 외쳤습니다. 50.29라는 거죠. 간신히 50% 과반을 넘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요. 어제 뭐 이제 결과가 확정된 뒤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 수락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꺼냈는데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다시 인사드립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라는 얘기도 꺼냅니다. 아마 저건 좀 준비를 했겠죠? 아마 의도가 있을 겁니다. 뭐 그 얘기도 좀 나중에 좀 해보고요. 다음은요. 이 득표율 결과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 봐주시죠.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 최종 득표율.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합친 거예요. 이 것으로, 이 숫자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50.29%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과 동시에 결선 투표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돼서 바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39.14입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의 후보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최종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어제 이 결과도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다 합산이 된 거거든요. 앞에서 보신 최종 득표율의 이 내용까지 합산이 됐는데 문제는요. 3차 국민선거인단 득표 결과가요. 이재명은 28.3%에 그쳤어요. 반면에 이낙연 62.3%를 넘어선 겁니다. 더블 스코어입니다. 자, 이 국민선거인단은요. 당원도 참여하지만 그냥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서서 봤던 최종 득표율 결과는 사뭇 다르죠. 어제 24만 명 넘게 참여한 결과였어요. 자, 그럼요. 지금 이건 3차 국민선거인단이에요. 그럼 그 앞서서 2차가 있었겠죠. 보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3일에 발표가 됐어요. 2차 때는요. 이재명 58% 넘었죠. 이낙연 33% 정도입니다. 최종 득표율 결과가 비슷하죠. 이거는요. 그런데 3차 국민선거인단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럼요. 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뭐 수락연설하고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한테 질문도 받고 추가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당헌 당규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당이 아마 잘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고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잠깐 혹시 이재명이 부정행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영향이 조금 있었겠지만 결국은 다 제자리 갈 거다. 사필 규정할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과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또는 뭐 야당의 그 박근혜 이명박의 경쟁 과정 이런 거에 비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이제 마음의 상처나 갈등들이 있지만 저는 이낙연 후보님이든 박용진 후보든 다 하실 수 있는 얘기 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서서 보셨던 이재명 지사의 후보 수락연설 내용하고 지금은 기자들을 질문을 받고 답한 거거든요. 그 발언 내용을 보면 약간 결이 다르죠, 지금요. 이거는 바로 이 3차 국민선거인단 득표 결과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이 3차 선거인단 득표 결과 이거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대부분 기사들이 저녁에 바뀌었을 겁니다. 낮에 이재명 압승으로 써놨다가 요즘 인터넷에 계속 올립니다만은 예. 그 기사가 6시에 확 다 바뀌었죠. 미리 이제 압승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의미까지 다 담아놓고 사실 의미가 굉장히 쓸 게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그렇죠. 같은 경우는 최초의 TK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한 거죠. 고향이 TK란 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동서화합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사가 많이 따라 붙게 돼 있어서 그런 예. 의미 중심으로 기사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예. 결국 3차 선거인단에서 굉장히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바꿨을 거고 이게 민심이 왜 이렇게 또 당심하고 틀릴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최영철 편집위원 예상하고 틀렸다 그러는데 왜 틀리셨어요? 왜 어떤 걸 보고 처음에 다르게 예상하신 거예요? 저는 민심이나 당심이나 거의 요즘은 동조화되기 때문에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나 버렸다. 예. 그러니까 당심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밀겠다는 것인데 예.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대장동 의혹 이 이슈가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건가요? 부동산이나 병역이라는 것이 사실 민심의 38선이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38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예. 부동산이나 병역은. 병역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에 이회창 후보가 있었죠. 이회창 후보는 2번이나 병역 때문에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결국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상 밖으로 이낙연 후보가 3차 선거인단에서 압승을 거두는 그런 계기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좀 예측 못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단시일에 끝날 것이 아닌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출렁이는 민주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폭탄을 안고 가는 대선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수락연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을 꺼냈거든요. 굳이. 사실 민주당 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꺼내는 거는 뭐랄까요.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드문 현상 아닙니까? 그건 준비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TK 출신이기 때문에 예. TK에서 적어도 30% 이상을 받는다면 대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럼 본선을 생각해서 TK 민심에 호소하는 겁니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TK에서 마의 2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TK하고
부산 경남에서 30%를 훨씬 웃돌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인기 좋은 자신의 고향 안동 같은 경우는 뭐 40%에 육박해 버린다면 예. 결국 뭐 압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노려서 아마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국민들에게 행복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념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서화합, 그 국민 대통합의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선을 생각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꺼낸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3차 선거인단 이 득표 결과를 보면서 본선 경쟁력 물음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대장동 불시에 당신과 민심이 엇갈렸다. 이재명 불안한 본선행이다. 본선에 가는데 이거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쟁력 측면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은요. 만평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본선 앞으로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뭐가 후보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장대 높이뛰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장대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거를 간신히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명락대전 후유증이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장대가 꽤 높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 됐죠. 이거를 과연 이 장대로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배종우 교수님하고 윤경호 의원님 두 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배종우 교수님. 본선 경쟁력 우려 있다. 오늘 언론들이 꽤 많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3차 예. 선거인단 결과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62대 28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의 절반에 밖에 미치지 예. 못하는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것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다가 형수 역설이라든지 또 뭐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예. 함께 맞물려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한꺼번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가지 허들 그러니까 예. 장애물을 이재명 지사는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어떤 겁니까? 하나씩 설명해 당장 주세요. 첫 번째로 이제 대장동 사태를 극복을 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본인은 이제 핵심 측근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지만은 유동규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 지금 구속돼 가지고 예. 집중적인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 이 기획본부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대장동 수사의 방향이 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장동 문제를 본인의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선 후유증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당장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캠프에서도 그러고 본인도 그러고 경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은 당장 지금 당규의 해석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불복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예.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금 중도층의 표심을 확실히 잡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집권당의 후보는 됐지만은 결국 이제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예. 본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와 보수가 1대1로 싸움이 되니까 3%포인트 이내에 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대장동 민심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예.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제가 볼 때는 정면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대계획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개발 이익 100%, 국민 환수제를 얘기하고 있고 건설 또 분양가 원가 공개 또 뭐 국토 보유세 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기본금융, 기본대출 이런 본인의 3대 기본 시리즈를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여러 가지 허들, 의혹 제기부터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정책 분야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신 건데요. 윤경호 의원님, 어제
사실 이 결과 나와서 사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이 3차 선거인단 득표 결과는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약간 당황한 듯한 모습도 있었다. 뭐 언론에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런 와중에 어제 후보가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냈어요. 축하한다. 그리고 경선 과정 매끄럽게 잘 됐다. 뭐 이렇게 축하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걸 굳이 언급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를 해주셨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정해진 절차,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된 경선 과정. 뭐 대통령이 지금 집권당의 발을 딛고 있고 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입장을 안 내놓으면 더 이상했겠죠. 안 내는 것도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어. 이따 우리 다루겠지만 이낙연 후보의 경선 불복에 가까운 이의제기는 예. 할 거면 정말 화끈하게 하는 거 이외에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왜? 이 당원 당규에 있다는 이 중도 사퇴자의 무효표 이 문제를 예. 어저께 결과를 까기 전에 아니면 투표하기 전에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면 그렇다면 뭐 얘기가 되죠. 그러나 정말 애석하게도 근소한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사들을 보면 만약에 50%에 근접할 경우 어떡할 거냐. 그러면 정말 무효표가 정말 문제가 된다.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인천 경기 지역 결과 나오고 나서는 57%를 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그렇죠. 모든 관측이 다 집중됐잖아요. 57%의 의미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56.5, 2017년에는 57%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뛰어넘으면 예. 대단히 당내 튼튼한 기반을 갖추는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 살짝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로서는 엄청나게 지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 얘기를 떠나서 본선 경쟁력이 그럼 저는 뭘까 이런 예. 생각을 어제 뉴스를 본 다음부터 해봤어요. 절대 지지층만으로 대선 투표까지 가는 예. 거.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는 게 본선 경쟁력일까. 절대 지지층은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그 매니아에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양쪽 후보가 뭐 이상한 스캔들들이 마구 튀어나와도 아니야. 지금은 후보 개인의 도덕성이나 후보 개인에게 더 쓰여져 있는 이런 거는 난 별로 관심 없어. 예. 후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이 당에서 정해지면 그걸로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오로지 이 싸움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건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제 대선에서.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더 떨어졌다. 이거보다는 이제 이 똘똘 뭉쳐 있는 지지층 이거 이외에 나머지들이 얼마나 외면을 더 많이 하느냐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3차 선거인단이라는 저기는 구성이 과연 어떻게 될까? 민주당에 일반 당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있다는 예, 이 국민들도 일반인들이라는 분들이 좀 농담 같지만 예를 들어서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처럼 실제 발은 딴 데 듣고 있으면서 장난스레 여기에 와가지고 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역선택 얘기를 잠깐 했죠. 예. 그러나 전 그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안.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덮고 있는 건 대장동 이슈 아니겠어요? 이 대장동 이슈가 그러면 내년 3월 9일까지 계속 간다면 이재명 후보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은데 그러나 이 대장동 이슈가 물타기가 되고 희석이 되면 그러면 뭐 다시 기사회생할 수도 있으니까 본선 경쟁력이라는 건 그런 점에서 일반 당원 그러니까 아주 핵심 당원이 아니라 절대 지지층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안 예. 일종의 프레임 이런 거에 상당히 쏠려다닐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귀추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유는요. 아까 윤경호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요. 여야 모두 후보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좀 이상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집중적인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일반 국민분들이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1차, 2차 지났는데 3차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요.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기사로 보겠습니다. 승복 발표 안 한 이낙연. 당 선관위에 무효표 이의제기 낼 것이다. 오늘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승복한다고도 얘기 안 했고요. 그렇다고 승복을 안 한다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경선이 끝났는데 승복 얘기 안 하면 사실상 이건 불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낙연 측 인정 못한다 분위기가 강하다. 이재명 장 지도부 합리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여기 보시죠. 사퇴 후보표 반영된 이재명 최윤 득표 과반 못 미친 뭐 49.3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기사 좀 더 설명하기 전에요. 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당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일단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이를 승복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민주주의와 선진 강국으로의 발전이라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여러분 아마 지지자로 보여요. 지칭한 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사실상 경선 불복인데 이게 뭐냐면요. 사퇴 후보. 앞서서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가 2명 있었죠. 김두관 전 후보, 그다음에 정세균 전 후보. 2명 표가 초기에는 그 2명 후보가 가져간 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퇴 후보표를 반영을 안 하기로 했어요. 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졌죠. 근데 만약에 반영을 해서 분모가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의 최종 득표율이 49.3입니다.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라면.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이낙연 준비한 승복 연설을 유보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단 민주당 당 이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뺀다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근데 이걸 이의 제기를 하겠다나요? 천하람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실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석 여지가. 제 해석으로는 이거는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도 해석을 내놨는데요. 저는 예. 홍준표 후보의 해석에 100% 동의하고요. 이게 조금 뭐 재미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민주당 당규의 59조에 보면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투표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효로 한다 일단. 네, 이걸 근거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표 자체를 아예 분모해서 더 드러내버리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60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예.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공표된 거. 공표된 결과. 이미.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때요. 예.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할 때 예. 정세균 후보 몇 표 득표 이렇게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그게. 네,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표된 결과를 단순 합산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59조, 그 앞에 있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거를 사후적으로 다 무효화해버리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우리 법상으로 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가 사퇴할 때는 그 득표는 무효로 한다라는 거는 되게 일반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얻은 표가 사실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반론적인 규정이라면은 이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라는 거는 조금 더 특별법적인 규정이 있는 거라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정세균 후보의 표를 아예 무효화해서 분모해서도 빼버리는 거는 되게 이상한 해석이고 실제 우리가 어떤 공직선거에서도 무효표를 분모해서 아예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근데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이미 빼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러면은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받아들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이의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고는 하지만 예. 어떤 뭐 여론화, 쟁점화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남은 쟁점은 이걸 가지고 소송까지 갈 것인가. 법적인 다툼. 네, 법적인 대응. 예를 들면 뭐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이라든지 당선인 지위 부존재 확인 가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법적인 절차까지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에서는 정당 내부의 경선 과정이나 어떤 그 뭐 후보자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어떤 일관된 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게 제 해석이 100%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뭐 단정할 수는 없는 지금 것이고요. 저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에서는 그거를 다 빼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소송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전망이시네요. 최영철 편집위원.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뭐 승복한다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그렇다면은 이제 선대위원회를 제대로 꾸려야 된단 말이에요. 후보가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통상 이낙연 전 대표는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거관리 선대위원회 참여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 지도부가 이낙연 후보가 저런 마음을 좀 가질 만한 그런 빌미를 계속 제공해 왔어요. 이게 뭐 이의 제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취재하기로는 계속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언론이나 뭐 인터뷰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는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 이의 근데 제기를 당에 해- 공식적으로 이렇게 뭘 접수를 하거나 이게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실 뭐 모른 채 한 것일 뿐이지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그리고 지금 서울 경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 토론회도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캠프 내에서는 많이 불불 끓었습니다. 아니 서울이 제일 중요하고 3차 선거인단 숫자도 많고 사실상 한 60만 표가 움직이는 건데 이번에 투비 토론 안 하면 어떡하는 거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죠. 당에서는 뭐 이 방송사들과 뭐 일정 이런 게 조율이 안 맞았다 이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됐는데 실제로는 뭐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낙연 후보 측은 주장해왔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로 불공정 경선에 대해서 빌미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저렇게 발끈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근데 이낙연 후보가 이것을 뭐 경선 불복으로 계속 이끌고 가서 장기화하는 문제로 삼기에는 좀 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사실 뭐 오늘 어제도 뭐 경선이 끝나자마자 이낙연 캠프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만 오늘 뭐 대다수 언론이 그냥 뭐 이재명 후보가 됐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일단 사실 그게 가장 큰 그렇습니다. 이슈가 됐죠. 그것으로 기사를 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은 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고 여러 가지로 좀 이재명 후보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선 후유증이 한두 달 정도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 캠프의 좌장 노릇을 좀 했었던 서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예. 3분의 1 정도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3분의 1 정도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안 찍는다는 거거든요. 자꾸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조금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분의 연장선에서 조금 당의 분란이 좀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통상 한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축하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뭉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집권 여당 내에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지금요. 이게 개운하지 않은 정도에 그치는지 아니면 그 이상 뭐가 또 생기는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